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미중개인협회는 6월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3.2% 증가하며 연휴일 기준으로 549만 건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수정치 기록인 532만 건을 넘어선 것이자 2007년 2월 이후 8년 6개월 내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됐던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건수는 모두 8년 내 최고치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석 달 반 만에 배럴당 5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67달러, 3.3% 급락한 49.19달러에 마쳤습니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50만 배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애널리스트들은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온스당 1,100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10거래 연속 밀리며 지난 1996년 10월 이후 최장 하락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2불, 1.1% 떨어진 1,091.50달러에 마쳤습니다. 이처럼 국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린 것은 미국은 물론 영국까지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으로 보입니다. 영란은행이 공개한 7월 통화정책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9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위원 사이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사록은 또한 보여줬습니다. 영란은행은 2009년 3월 이후 6년 넘게 기록적으로 낮은 0.5%의 기준금리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번에 만약 금리가 인상된다면 2007년 5.75%로 올린 이후 첫 금리 인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제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미국 3대 지수 또 밀리고 말았네요. 바로 하루 전에 이 IBM의 실적 부진 때문에 다우지수가 1%, 180포인트를 잃어버린 바 있는데요. 간밤에는 애플과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또 밀리고 말았습니다. 다우지수와 3대 지수 모두 밑꼬리를 약간 달면서 낙폭을 줄여 마치긴 했는데 또 밑꼬리가 많이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간밤에 가장 많이 빠진 지수는 나스닥 정도로 보이지만 절대적인 레벨에서는 나스닥이 아직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견고합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바로 하루 전에 발표가 됐었죠. 애플은 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간밤에 주가의 첫 반응을 실적에 관련해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주가는 4% 밀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만큼 급락을 했습니다. 애플의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아이폰 자체 판매량도 예상을 굳이 따지자면 약간 밑돌긴 했는데 거의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분기 실적. 그렇지만 애플이 왜 밀렸는가? 향후 실적 전망, 특별히 매출 전망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애플 측에서 잡는 것을 보고 주가가 좀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어제 전해드렸던 바대로 역대 최악의 손실을 냈습니다. 32억 불 정도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일단 PC 자체가 시장이 정체화되면서 윈도우를 많이 못 팔고 있고요. 노키아 자체에 대한 투자도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면서 최악의 성적표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마이너스 4%였던 것이죠. 간밤에 주택 관련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여전히 주목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품 시장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관련주도 하방 압력을 밀어넣었는데요. 3대 지수 마감 가격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3%대 정도 밀렸고요. S&P 500 지수 역시 그만큼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7% 간밤의 하락으로만 보면 가장 크게 밀린 듯하지만 그래도 전달의 고점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밀려도 여유 있는 나스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보시다시피 이미 전날 종가에서 18,000을 깼고요. 이제 확실하게 18,000과는 간격을 더욱더 벌리는 중이네요. 이번엔 유럽입니다. 영국이 사실상 좀 적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오늘 밤 간밤에는 키 맞추기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영국이 1.5% 정도 가장 많이 하락했고요. 앞서 많이 밀렸던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수폭만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숨 고르기가 조금은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은 엄청난 랠리를 계속 이어왔었죠. 이번에는 유가를 포함한 상품 시장의 동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WTI가 3% 이상을 급락했어요. 드디어 보십시오. 50불을 깨지 않았습니까?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이란산 원유가 사실상 한 재고가 3천만 배럴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풀릴 수는 없다라면서 유가의 전망을 상당히 끝까지 보수적으로 하지 않는 전문가도 있었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49불대를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상 밖의 미국의 원유 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230만 배럴 정도 원유 재고가 오히려 줄지 않을까 했었는데 웬걸요. 그 이상 250만 배럴 원유 재고는 더욱더 늘어나면서 간밤에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도 현재 레벨이 높지 않네요. 그리고 참고로 금 가격도 최근에 시세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실 건데요. 지금 10거래 연속 금값이 밀리면서 96년 연말 이후에 지금 최장 기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가격, 석유, 구리, 철 전부 다 슈퍼사이클이 끝나는 것 아니냐까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제 금가격도 온스당 마디지수는 1,100불을 깬 간밤의 모습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엔 아시아 증시 잠깐 보죠.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4,00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이평선들이 이제 밀집하는 구간 속에서 기술적으로도 쌍바닥 찍고 충분히 수렴한 뒤에 상승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중국장도 한번 위쪽으로 슈팅이 언젠가 나오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니케이는 약간은 숨을 고르는 어제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더라고요. 3,800억대 순매도. 7월 초에 코스피가 2,100에서 2,000까지 찍는 동안 미끄러질 때 외국인들이 3,000억대 딱 두 번 팔았거든요. 근데 어제 또 한 번의 그런 매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제 지수는 장중에 2,060을 살짝 하회했었는데 2,060은 지켰죠. 기관의 매도가 코스닥에까지 이어지면서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빠져나가는 수급, 기관까지 빠져나가고 어제 780선도 결국 반납했습니다. 이틀째 눌리는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도 조금은 주춤주춤 실적 시즌은 본격화될 조짐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필요한 전략 잠시 후에 곧바로 세워보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해외 증시 분위기 전일장 리뷰를 먼저 하고요.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 평소보다 조금 빨리 만나보려고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BM에 이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사실 실적 시즌에 접어드는 딱 그 초입에서는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듯 했지만 나스닥도 같이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오늘 애플과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 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오늘처럼 하락하는 경우는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밀리는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앞서서 제가 지난 화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뵈면서 금주는 다소 조정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이미 마찬가지, 기조는 완전 상승 기조입니다. 설사 오늘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다 하여 그리고 내일도 초과 조정을 받는다 하여 이 기조, 미국 시장의 상승 기조가 이탈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 급등을 했고요. 이미 과열권대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눌림목 과정에다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예상했던 폭보다 예상했던 하락의 폭보다 조금 더 하락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의 미국 조정은 이미 예고된 조정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유럽 증시도 미국 기업들이 실적 악화 소식에 의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유럽 증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인접한 국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전히 날도 더운데 일본은 우리를 참 고통스럽고 짜증나게 하고 있죠. 11년 동안 일본 백세 독도가 자기네 땡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맨날 항의한다고 해도 전혀 의미가 없죠. 저는 항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백세에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엉뚱한 소리였고요. 자, 일본 증시 그동안 연속 상승했죠. 일본 증시도 조정을 받았어요. 어제 1%가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의 모습을 보고 자, 이제 상승 끝. 일본 시장도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동안 연속 상승 2007년 이후 신고가 행진을 벌이던 일본 증시도 연속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조정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미리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강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역시 바닥을 착실하게 다져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국내 시장. 전일장 국내 시장 종합지수가 장중한테 20포인트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죠.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결국에는 2060포인트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지수가 2064.73으로 마감을 했죠.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앞서서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는 다소 조정에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유럽, 일본 같은 그동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이런 선진국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의 조정은 불가피한 모습이고 국내 증시도 이제 7월에 하순으로 접어들m에 따라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장보다는 8월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금주는 주중반 이후로 갈수록 오히려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서 되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선조정을 받았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아침 시초가는 약세 출발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약세 출발할 것이죠. 그렇지만 그 폭은 그렇죠? 국내 시장도 직전 저점과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화일정에서 제가 차트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그죠? 빨간색으로 화살표까지 찍어드리면서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전일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금주는 다소의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조정이 다시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는 그런 과정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다. 오히려 이 조정을 이용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7월의 마지막과 8월의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궁금한 부분은요, 달러 원이 지금 1160원대를 사실상 거의 터치하고 나서 어제 조금 밀리긴 했는데, 간밤에 미국 쪽 지표가 잘 나와서 또 한 번 달러화는 재차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국면. 어쨌거나 전문가들은 이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는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때문이지 어제 외국인들이 엄청 팔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말해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국내 수출주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그렇죠?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화가 1060원대에 근접하는 1050원을 상회하는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죠. 원화가 약세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료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동향이 수출 관련주,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같은, 조선 같은 이런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대한민국 국가의 주도 업종들이 살아나기에는 시간이 걸리죠. 그 차원입니다. 근데 오히려 반면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선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약한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다행히도 1160원대를 회복하던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달러 환율 시장은 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급등락하는 것보다는 움직이지 않고 딱 붙어있는 것, 껍딱지가 벽에 붙어있듯이 딱 붙어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 동향이 최근에 급등락하는, 급변동하는 이 모습도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보여줄 수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들이 극단적인 약세라든지 극단적인 강세로 가지 않는 모습은 좋다. 저는 1150원대에서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요. 그러나 환율도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9월에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는 전제하를 놓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강세를 그러니까 원화가 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없다. 다만 급등락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하루에 1원씩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급등락하는 것은 증시에는 오히려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어제 말고 그저께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거의 레벨이 1160원대 들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날 현대차가 7%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웬걸 역시 기대는 그렇게 크게 이어지지 못했어요. 어제 곧바로 또다시 하루짜리의 상승으로 끝이 나고 말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는 더욱더 눌릴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우리 현대차 혹시 주가지수 일봉 차트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의 주가 모습을 보면은요, 끝없는 하락입니다.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고점이라고 보면은 지난 한 2013년도, 제가 기억하기는 2013년 10월 달에 26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 26만 원대에 올라갔다가 어제 종가가 13만 원입니다. 거의 반토막나서 정확하게. 장기간에 걸친 하락 조정을 보였고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13만 원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서 추가 하락은 오버슈팅입니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주가가 상승한다면 항상 상승 목표치보다 더 올라가게 돼 있죠. 하락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락의 목표치. 여기는 이 회사의 주당 순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여기가 바닥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밑으로 더 빠집니다. 지금 현대차의, 제가 현대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대차의 가치를 본다면 13만 원대라면 주가는 바닥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과대 낙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승으로 반전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주식 투자는 확률이 50% 게임이 아니라 33% 게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횡보하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박스권의 횡보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시기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차의 주가의 모습으로 본다면 바닥을 다지는 과정, 막바지, 그렇죠? 흔들림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대차 하루 급등했다가, 그렇죠? 하루 급등했다가 어제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그제 지난 21일 날 화요일장의 상승폭이 7%가 넘었거든요. 근데 어제 조정폭이 얼마입니까?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반등은 짧게, 하락은 크게 했었는데 금주 들어서는 상승을 하려면 크게, 하락은 짧게 하는, 그러니까 뭔가 밑에서 받쳐오려고자 하면 힘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 동향이라든지 외국인의 매매 심리, 그리고 하루 상승 이후의 조정, 이것만 가지고 다시 투자 심리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본다면 더 이상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기는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대형주 위주, 현대차를 위시한 대한민국 대표 대형주들의 모습도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 금주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화요일장 이 시간을 통해서 금주는 조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테마별로 개별 종목 위주의 매매 전략을 세우고, 대형주는 다음 주 중반 이후 한번 보자. 그러니까 8월 달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예.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순환매가 아직은 계속 돌고 있어요. 뭐 확연하게 대형주가 지금 아직 가는 모습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바닥을 지금 잡고 있는 와중이라 그런 것도 같은데, 게임에 이어서 어제는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들이 크게 한번 올랐거든요. 하지만 이 짧은 사이클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전업으로 이거 주식 할 수도 없고 매매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분석들이 있는데, 슬슬 그럼 대형주를 좀 준비를 해보는 그런 그런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제 항상 어렵습니다. 이 세력들이 시장 판단을 투자자들이 하기가 진짜 어렵게 하거든요. 야, 이게 이쯤에서는 뭔가 이런 패턴들이 돌아갈 시기가 됐는데 한 번 더 죽였다가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방송에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직도 개별주 테마에 대한 시각 관심을 그쪽으로 갖게 해놓고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은 이제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보자 하는 말씀 이미 드렸거든요. 어제 장에서 거래량 크게 증가하는 거. 여러분, 어제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점 아십니까? 예. 한번 차트 보시면.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기회 되시면 거래량까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네. 거래가, 상당히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패러다임도 변화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감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종목별로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시되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가 되면 하나의 또 변화된 모습으로 차기 시장의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음 주면은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개별주 중심으로 조금 매매하다가 수익이 조금 낮다 싶으신 분들은 현금 챙겨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새로운 종목을 살 가능성이 농후한데, 현재까지 좋게 보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종목 얘기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래요. 상담은 고객분들이 상담하시면 전 종목을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제가 관리하시는 고객,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의 그 매매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0개 종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개 종목을 1년 내내 그 종목만 저는 매매를 합니다. 고객들한테 그렇게도 권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제가 전문가 활동 오래 했고 경험이 풍부하고 하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여러분이 매매할 포트폴리오를 쫙 짜놓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개에서 200개 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 거래소 상장된 전 종목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종목의 패턴이 여러분 눈에 익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전문가들, 많은 좋으신 분들이 추천 종목도 내고 아니면 시황도 설명해주고 할 겁니다. 그거에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이 억셉트하는 것은 초이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종목, 여러분의 관심권에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미 앞서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6월 수혜주로 예상됐던 남해학을 필두로 한 비료 관련주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 그렇죠? NC소프트를 포함해서 다음 카카오, 웹젠, 엑소드 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언급해 드렸었죠.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목군을 충분히 매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패턴으로 본다면 대형주 같은 종목 중에서 저는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를 체크하자는 말씀드렸죠. 거래량의 모습을 체크하자. 그렇다면 금주 흐름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에서 셀트리온을
포함한 종목군들 언급을 많이 해드렸죠. 그리고 개별 테마주로서 실적 호전으로서 파라텍에 대한 종목 많이 언급해드렸고요.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이 장의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에 대한 단기 매매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무엇보다 거래량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중복이라고 합니다. 복날이죠. 뭐 복날에서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그 음식을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저도 어제 밤도 잠도 설쳐서 좀 늦게 일어나서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제가 조금 늦었거든요. 헐레벌떡 뛰어오느라고. 지금도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 또한 그렇죠?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계절이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하시는데 어렵죠. 예, 저도 어렵고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다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자만이 내일의 희망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조정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분석 열심히 하시면서 오히려 무더위를 시작하는 8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 고수익을 놓을 수 있는 기회로 한번 삼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답답하고 지루한 조정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기회를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포트를 새롭게 바꿔야 될 필요성, 거래량의 중요성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중복인데 시원하게 보내세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하는 쪽에서 발표했네요. 전 분기로 봤을 때는 0.3% 정도 성장해서 지금 5분기 연속 1년 이상 전 분기 대비 0%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세월호 때는 전 분기 대비 0.5% 성장했었는데 그것보다 낮은 성장세가 전 분기 대비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비교했을 때는 2.2% 정도 올 2분기에 성장했는데요. 2년 3개월 내 최저고요. 결과적으로 가뭄, 메르스, 수출 부진 때문에 성장률이 역시 부진했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 멘토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속주로 수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뵈었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같은 시간에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있었고 업황도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한신기계 상당히 좀 약간 예를 먹였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실적주 위주의 저가 공략 계속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2차 전지, 지난 시간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 자체는 향후에 2017년도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면 국내 전기차 업종과 관련된 많은 종목군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도 조정 시에 계속적인 저가 중기 매수 관점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코디에스 같은 종목이라든지 상하프로테크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역시 2차 전지 분야만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종목은 어차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섬유 의복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뜬금없이 섬유 의복 업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주도적인 그 섹터가 제약바이오에서 게임즈 그리고 근자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노르페인트 같은 종목 1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이 같은 노르페인트와 더불어서 성신영해 같은 경우 이와 같은 근자재 업종들도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부지불식
주식간에 이 섬유 의복 업종과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섬유 의복 업황은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관심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섬유 의복 업종인데요. 일단 하반기에 점진적 성장에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모토를 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어차피 섬유 의복 업종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를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2015년 5월 6월 달이죠.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니까 2013년 1월 대비 최저 수준 9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재정 위기 2012년 12월 98포인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해서 소비자 동향 지수에서 6개의 주요한 지수를 뽑아서 산출한 심리 지표인데 심리 지표가 쉽게 말씀드려서 100보다 크면 좀 낙관적이고 적으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뒤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100의 분기점에서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낙관적인 그런 모습이고 떨어지면 비관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올해 좀 메르스 사태의 여파 때문에 6월 달에 그나마 소비 심리지수가 좀 살아나려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이제 꺾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 연속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비자 심리지수 이외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하죠. 이 부분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2개월 연속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6월 경기 전망치가 6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죠. 공부는 1월 달에 52포인트,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에 2012년 12월 달이죠. 82포인트보다도 낮은 그런 수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달에 BSI 지수 전망치를 보니까 회복세로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보다는 좀 포인트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회복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지표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섬유 의복 업종 가운데 섬유 의복 및 가죽 신발 지수 같은 경우는 61.9포인트로 아직까지는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지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BSI 경기 실사 지수가 되겠는데요. 역시 2개월 연속 5월달, 6월달에 메르스 여파도 물론 있었고요. 일전에 세월호 사고 여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7월달 접어들고 난 이후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BSI 지수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로 좀 전환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섬유 의복 업종을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내수 성장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겠는가. 자, 다시 말씀드려서 단기적으로 내수 성장이 어느 정도는 하반기에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동안 2010년도, 11년도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위축 때문에 13, 14년도에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업황도 좋지가 못했지만 작년에 이제 대규모 투자 성과 자체가 올해보다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신규 사업 확장으로 하반기에 실적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물론 영원무역 같은 경우 우리가 잠시 예를 들어 놓고 보면 기존의 의료 업종 업황에 주력을 하다가 자전거 관련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스캇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전거 관련된 의료 시장, 액세서리 시장 이런 시장 쪽으로 좀 신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좀 경기 회복이 조금씩이나마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섬유 의복과 의복 업황 가운데 내수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하반기 업황 전망에서 역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의 OEM, 업체의 성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 역시 OEM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자 상표 부차 생산 방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반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지금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데 트랜스펄 퍼시픽은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2005년도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 4개국이
모여서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 TPP 자유무역과 거의 유사한 그런 패턴인데 TPP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측면 자체는 미국이 2008년도에 가입을 하면서 캐나다나 또는 호주, 베트남, 페루 이런 나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달이죠. 올해 7월 달에 한국이 좀 TPP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TPP가 체결이 된다면 해외의 전략적인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결국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우리 업황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봤던 내수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해외 OEM 업체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 기준에서 이제 평균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12.4% 정도 증가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섬유의복 업황 가운데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황 자체의 전망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물가 흐름 및 미국 의류 수입의 비중인데요.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이 왼쪽 도표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저성장 그리고 또 저물가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물가 자체가 좀 저렴하기 때문에 섬유의복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렴하게 또 소비 욕구,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되살아난다면 업황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도표 같은 경우는 이제 동그랗게 이제 원액이 그려져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베트남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씩 기울기 자체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는 역시 TPP가 체결이 되었을 때 베트남 베트남 지역에 우리가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는 OEM 관련된 종목군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역시 이와 같은 OEM 관련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종합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면 일단 부진한 국내 수요는 하반기에 일정 부분 반등이 좀 예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경쟁력을 좀 보유한 업체별 차별화의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한섬 같은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적 및 성장 모멘트에 관련된 보유 종목에 대한 접근을 우리가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된다. 물론 섬유의복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주요 관심주 종목은 별표 3개는 역시 한섬이 되겠습니다. 한섬은 약간 내수 브랜드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한섬은 이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섬유의복 업종 가운데 좀 탑픽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물론 최근 들어서는 박스권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한섬의 어떤 경쟁력 자체는 하반기에 분명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별표 3개를 쳐드리는 종목 가운데 영원무역이 되겠죠. 역시 이제 베트남의 생산기지 라인수를 봤을 때 거의 6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TPP가 체결이 되고 나면 역시 영원무역, 이런 영원무역 같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영원무역 자체가 낙폭이 좀 과도하게 흘러내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전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타난다면 국내 시장도 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무역은 최근에 저점 낙폭받은 저점 및 그 저점을 깨는 그런 시점까지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좀 중기적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영원무역이다.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박스권 이후에 박스권 하단 부분 정도에서 저점 매수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좋겠고요. 그리고 별표 2개를 쳐드렸던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권사들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너무 좀 많이 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일반 애청자분들께서 매수에 가담하신다고 하더라도 한세실업에 대해서 목표 수익률 대비 어떤 실질적인 기대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따라서 보유자 영역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그 추가적인 주가 상승 레벨에 비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좀 조정 시 단기 접근 전략으로서는 한세실업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별표 하나를 쳐드렸던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실적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자회사의 IPO, 실질적인 이제 IPO에 관련된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 흐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2016년도 IPO 시네트라는 자회사 자체가 2004년도 정도에서는 IPO를 청구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일단 휠락코리아는 내수보다는 해외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휠락코리아는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의 지분 가치의 평가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그 해외 부분 자체는 계속적인 흐름을 좋게 보이고 있지만 국내 부분에서의 흐름 자체도 기대를 하시면서 이와 같은 종목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여러분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26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하철으로는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렸던 좋은 수익률들, 이런 수익률들과 더불어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걷어낼 수 있는 종목과 더불어서 하반기 주요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 리포트 시간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어제 3,800억 이상 팔면서 코스피가 대량의 거래를 치른 채 2,060선에 끝이 났거든요. 사실상 60일 2평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당초 박스권 전망을 하신 분으로서 현 시점에서 기술적인 분석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드디어 SM이 어제 기다렸던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6%대 급등. 어제 사실 상승진 매도 의견 내셨는데 다 정리가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남은 관심주 NH엔터와 JW 중해제약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는 상승세 일단 계속적인 매도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NH엔터도 충분히 앞으로의 방향성과 상승과 하락은 있을지언정,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계속적으로 중요한 거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시장 상황의 모습들 정확하게 일단 61평 하방 압력으로 작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떤 그런 저항을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들 일단은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과 일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208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증권주들과 동반 리딩을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증권주들, 역시나 이제 말씀드렸던 대우증권, 어제 이제 16,000원대를 무너지게 되면서 단기 쌍봉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모습들. 자, 역시나 시장도 2060포인트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1포인트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의 상황이죠. 5일선까지 어제 일단 무너뜨린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우리 시장 이번 주의 흐름, 주 후반의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61선의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뢰도가 잃었던 그런 모습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줄지 않은 모습들,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적인 측면들 3년 만에 최다 거래량이 터져주게 되면서 어떤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 회복, 신뢰 회복이 좀 우선시돼야 되는데 그 신뢰 회복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문제는 어제 같은 경우 수급 상황만 최근에 이제 놓고 본다면은 개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그런 매수세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자 4천억 원 이상 어제 같은 경우 매도세가 어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그런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매매 패턴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5일선 이탈된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변동성의 어떤 그런 확대 구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5일선 이탈된 상황이죠. 지금 5일선이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의 안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좀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만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5일선과 11선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5일선이 이탈된 상황이죠. 지금 788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이 이탈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11선 지지 여부 관심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달라져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섹터별 종목들이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계속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이 지난번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실적과 재료 없이 동반 상승했던, 어떻게 보면 이유 없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이제 동반 상승했던 종목들 상승한 만큼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우리는 일단은 뭐 JW 중위 제약 매수 포인트를 잡고 평단가를 지속적으로 일부 매수해서 낮추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폭 조정권에 들어온 그런 모습인데, 자, 오늘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전저점 33,000원대에 대한 지지적 테스트 어느 정도 일단 확보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 가능한 그런 영역대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저점 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신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자, 이 JW 중에 제약 그동안에 이제 상승했던 이유 신약 개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암 치료제에 대한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4월과 5월 달에 시나리오 나오면서 65,000원대까지 급등했던 그런 모습들. 자, 현재 구간 3만원대까지 급 하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 되돌림 파동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한 달 내내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온 모습. 자, 이런 구간에서는 어차피 박스권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저점 유지하시면서 어떤 그런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NH엔터가 3%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급하락 이후에 그 반등이 나와주었던 하루였는데, 자, 일단 양봉 마감으로 마쳤던 모습들. 자,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5일선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어느 정도 되돌림 파동이 좀 나와주면서 3% 정도 121선이 지금 우하향되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을 조금 아쉽지만 안착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 회복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기관들의 일부 매도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상승폭 일단은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되돌림이 나와주던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일부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 NH엔터 어차피 조정식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점 매수, 그러니까 전저점 두 종목 모두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해보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좀 갈팡질팡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차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변동성, 어떤 그런 확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자신이 없으신 분들 한 템포 쉬어가시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셔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합창하면 주가는 반대로 간다. 대중들이 가지 않는 뒷길에 꽃길이 있다라는 주식 경험이 있는데, 자,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하는 종목들 뒤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선전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좋은 종목에 대한 부분들 모두 대중에게 퍼질 수 있다는 점. 자, 거꾸로 이제 남들이 못 간다고 하는 주식들은 항상 바닥권에서 치고 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SM도 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못 간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한 템포 쉬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엇보다 JW 중위제약은 전 저점인 33,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매집해서 모아가자 하셨고요. NH엔터는 오늘 5일선에 위치한 65,000원 돌파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멘토의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이 부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조금 전에 됐네요. 2분기 영업이익은 1조 3,700억, 대략 1조 한 4천억 정도 발표가 됐고요. 2분기 매출은 4조
4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동시에 오늘 장 마감을 어제 하고 나서 어제 장 끝난 후 자사주 매입 얘기까지 했는데 8,600억을 투입해 2,200만 주를 매입키로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실적 발표, 오늘 SK하이닉스 개장 이후 핫 종목으로 떠오를 전망이네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스와 중국 증시의 어떤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면서 국내 증시 안도랠리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주인가 싶었는데 중소형주의 강세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가장 큰 시장의 고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 팀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바쁘신데 전화 감사합니다. 일단 해외 이벤트는 일단락이 좀 된 모습인데 2분기 실적 시즌 접어드니까 좀 종목별로 업종별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정유와 화학 쪽의 실적, LG화학과 SO일은 괜찮은 편인데 전체적인 이번 어닝 시즌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이제 연초에는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승 분위기가 상반기까지 대형주의 상승도 예상을 많이 했는데요. 지난달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실적 하향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적 하향이 가장 컸던 쪽은 아무래도 IT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가 이미 실적 하향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LG그룹들 IT 쪽이 좀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이후에 조선업종의 실적도 큰 폭으로 좀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에 대한 실적 전망은 이전보다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 기계, 등등이 철강 이렇게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한 업종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실적이 계속 유지되는 업종으로는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은 이제 화학 업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유 업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실적이 다시 내려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요. 증권 업종이 실적이 개선될 거로 봤지만 주가는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권 업종의 실적 정세가 추세적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비관론들이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보면은 역시 중대대한 업종들은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부진할 걸로 예상이 됐고요. 에너지와 관련돼 있던 화학 업종만이 유일하게 실적이 상향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내수 업종들은 실적은 상향되지만 메르스 여파로 실적 기대치는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별히 전차 그리고 조선 기계 등 이른바 소재주, 특별히 화학을 제외하고 기자재주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 원달러 환율을 보고 사실 원화 환율도 충분히 930원대면 여유 있는 상황 속에 특별히 자동차주도 반등을 하루 만에 못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원화 약세 속에서도 대형 수출주들이 부진한 원인은 역시 실적 부담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에 가장 민감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0% 변동하게 되면 이익이 한 7% 정도 변동하기 때문에요. 환율이 절상되는 게 폭이 20%다 그러면 현대차는 앉아서 한 14% 정도 이익 감익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다가 중국 시장에서의 그 MS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일종의 이제 수출 경쟁력이, P라는 가격 변수의 환율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한 부분도 좀 있어서 구조적인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의 경쟁력 저하의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수요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측면이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 증시에서 좀 유의있게 봐야 되는 증명은 현대차가 지난번에 이제 7% 상승하면서 환율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물론 환율에 대한 외국인 매도라는 부분도 환율 측면에서 있지만 수출 업종의 기업들이 있어서의 원화 약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3분기에 가서는
수출 대형주들의 어느 정도 원화 환산 기준으로의 이익은 좀 보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들의 실적은 2분기에 부진하지만 3분기 연장해 보면 실적의 감액폭은 그렇게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이고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시장에서 보면 이번 분기 실적을 지나면서는 오히려 대형주에 대한 저가 바텀 피싱 매수도 좀 가능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수출 대형주들의 대반격은 아니더라도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환율과 다른 경쟁 구조 요소에서의 모멘텀만 있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갖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화 약세에 따른 수출주, 대표적으로 가장 환율 민감도가 높은 자동차주의 어떤 실적 개선세는 3분기부터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형주, 특별히 자동차주를 쉽게 잘라 얘기해 보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매수하면 될까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8월 초 중반은 좀 넘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오히려 미국 금리 인상 기조에 영향권이 있는 부분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모레 30일 날 FOMC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9월을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다면 8월 달에 좀 변동성이 있을 거 보이고요. 그래서 8월 중반 이후에 아무래도 이런 미국 영향권에서의 변동성에서의 주가 흔들림이 있을 때가 아까 말했던 환율에 관련돼 있는 수출업종의 바텀 피싱은 좀 가능한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 그리고 이런 것들 감안해 볼 때 자동차는 실적 발표 이후 특별히 8월 초 정도에 매수 잡았으면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코스닥이 780선 종가상 뚫고 나서 약간은 주춤, 내부적으로 보면 성장주, 고밸류 종목들이 가격 부담을 딛고도 제약바이오가 한번 7월 초에 세게 매물이 나오고도 일부 그 이상 비타는 종목들까지 아직 있는 그런 모습인데 성장주들에 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예, 저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성장주가 지금 기존에는 이제 바이오하고 화장품 위주에서 최근에 보면은 건자재 쪽하고요, 식자재 쪽으로 좀 파급이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보면은 좀 더 작은 사이즈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특성이 있고 최근에 다시 또 보면 엔터 쪽하고 게임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즉 시중에 연초 이후에 고성장 고밸류 주식을 대표했던 주식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한미약품, 그다음에 편의점을 대표하는 GS 리테일, 그리고 부동산 디벨로퍼하고 면세점 관련했던 현대산업, 가구에서는 한샘,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서 볼 때는 종합적인 지주회사인 CJ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그런 종목들의 대장주들의 성격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 수급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들이 밸류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런 측면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들 종목들, 대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대 탄력이 시장을 계속 아웃퍼폼하지는 못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변으로 양상으로 전개되는 양상도 있는데요. 즉 중소형주 고밸류 고성장 산업에 대한 분기점이 한 차례 오고 있다 이런 징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중소형 장세에서 중요한 건 기관들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7월 말이나 8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가올 실적 부담이 있어서 만약에 기관들이 중소형주에 대한 매수세를 조금 완화시킨다면 가격 측면에서는 중소형주도 조정이 일부 정도 7월 말과 8월 초에 조정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보면 기관들도 이제 슬슬 7월 말 8월 초쯤 그러니까 중소형주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 바로 직전쯤에서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는 7월 말하고 8월 초가 되면 이제 휴가 시즌도 어느 정도 전후로 좀, 있게 되겠고요. 특히 7월 30날 FOMC에서 비교적 완곡하게 금리 시점을 9월로 앞당기는 내용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고밸류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을 안게 하는 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들의 매수를 계속 끌질 못하게 되고 일부 차익실에 나온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중소형주들이 오버슈팅 부분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영향권을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보다 저밸류, 가치주에 대한 평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달러 강세에 수반된 원화 약세가
자본 이탈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수출 대응 주제의 저가에 대한 그 메리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변화의 변곡점으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9월에 첫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7월 말에 있을 다음 주 FOMC 회의 자체가 상당히 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쨌거나 실적 시즌입니다. 앞서서 사실 화학과는 조금 달리 정유는 2분기는 좋아도 3분기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었는데 실적으로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까? 네, 일단 실적을 봐서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보면 코스피 전체적인 대비해서 상대적인 EPS가 올라가는 데 반해서 오히려 상대 PER은 좀 떨어지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장기적인 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요. 현실적인 대안에서 보면은 EPS 개선 속도가 코스피 전체보다 높고 상대적으로 밸류는 더 낮아지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 하나 대표적인 것이 화학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중심으로 한 화학 업종에 대한 비중은 좀 늘려가도 되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보면은 증권 업종이 대표적인 EPS는 올라가는데 밸류는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증권업종이 두 번째 대상으로 이제 이번 시즌에서 8월 정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 생명보험 같은 생명보험 업종도 이와 비슷하게 EPS 대비해서 조금 PER이 떨어지는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시즌 전반적으로 7월 말과 8월 초에서 대형 업종을 좀 본다면은 화학업종, 증권, 생명보험 업종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은 가격 부담이 세지 않으면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신데 끝으로 큰 그림에서 미국 금리 인상 스케줄과 또 그에 따른 달러 강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스탠스 전망을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외국인들은 당분간 한국 시장에서는 기조적으로 보면 중립 이상을 좀 보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중립적이라면은 매수 매도의 차이에 있어서 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가 좀 이어지는 패턴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유럽의 ECB QE와 관련해서 얘기돼서 유로 캐리는 지금 예상보다는 좀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매도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어제와 같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좀 매도가 계속 커지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 자체가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속도는 좀 제한적인 수준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과거와 다르게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에서 한국은 좀 배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수로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중국을 그렇게 위험의 대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을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도는 좀 제한적 수준이고요. 중립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일수록 외국인들의 매도는 개별 종목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8월 초반까지는 외국인 매도에서의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에 대한 스탠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어렵고도 어려운 자동차, 이거 정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궁금하실 텐데 8월 초 정도에 한번 매수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전망 구체적인 시점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 출발증시와이드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후 시가 들고 2부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